자, 그러면 앞에서 그 행동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원칙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도대체 적용되느냐. 아까 같이 이렇게 칭찬을 교사가 한다.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수준도 있지만 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육공학 과목을 이제 들으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려는 건 역사적으로 이 아주 그 이정표를 이루어낸 것을 잠깐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수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요. 실은 여기 이제 뒤에 MED 해서 Programmed Instruction입니다. 정확히 영어 표현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수업 인스트럭션이 프로그램도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그러면 사전에 1년에 정해진 순서대로 간다라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인스트럭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일정하게 지금 설명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순간에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거나 연습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답을 하게 돼요. 그때 보면 이제 틀렸다 맞았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수업입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대가 맞다 틀렸다 피드백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이 수업에는 없죠. 이런 종류의 생각을 스키너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설명하고 아까처럼 반응을 요구한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교사나 교수자가 피드백을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매우 근사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프로그램드 수업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저 같은 이제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베이비 붐 때문에. 그래서 한 교실 안에 몇 명이 60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서 6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그 까만 애들 막 머리 깎고 60명이 앉아 있는데 걔네들한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몇 명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한 10명? 나머지 20명은 이제 뭐 겨우 따라가고 나머지 20명 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좀 들여오면서 몇몇 교육학자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바로 스키너의 그 이론을 참고로 해서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영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책이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책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종이가 있다면 이걸 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마 가려질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매니는 제가 이것도 안 나오네. 여기 들어오구나. 여기 보면 매니는 얼라로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극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birds in the tree인데 뒤에 이제 빈칸이 있으니까 이게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many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a lot of라고 쓰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때 이 펜으로 이걸 이렇게 가리고 있게 있습니다. 종이로. 그러면 쓴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 거. 이게 좀 피드백이죠. 그래서 자극이 나오고 반응이 있고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1년의 수업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이론상으로는. 하나 설명하고 반응 보여주면 피드백 주고 맞고 틀리고 알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몇 번 하다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교부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책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뿌리고 뭐 실험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그때 저도 그 기억이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던 게 상당히 새롭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새롭고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 하나하나 해주고 그러는데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요 설명 이런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사로서 막 설명할 때 제 높이라든지 제 얼굴 모양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다시피 그냥 인쇄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 그 이론이 좋았지만 인쇄물 형태로 학습자들이 하나씩 보아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주의 집중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쭉 읽어내려가는 그런 인쇄물은 괜찮지만 생각하고 자기 정리하고 적고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인쇄물 자료가 결코 좋지는 않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결론은 이 부분이 다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80년대, 90년대 다시 한번 또 서바이벌 합니다. 리바이벌 하고 또 이제 다른 형태로 가는데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초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후에도 계속 나온 거죠. 약간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강의도 지금 한 20분짜리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라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묵스란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강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3분이나 5분으로 줄여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실은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히게 이 이론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설명하고 그 뒤에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또 3분짜리 설명 나오면 안 됩니다. 연습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짜리 설명을 듣고 연습 문제 답을 하면 다음 단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2014년도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칸 아카데미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것도 실은 약간 유사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게 세그멘트로 쪼개서 설명하고 연습 문제 주고 피드백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쫙 내뿜는 것보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학생들 모아놓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만 해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의를 찍어서 짧게 쪼개서 학생들한테 원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IT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공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기 이 이론이 다 베이스가 되는 것이 실은 이런 이론들이 베이스가 돼서 그런 변형들이 나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동주의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의 전형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동주의와 관련돼서 학습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드디어 어떤 게 나오냐면 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공학을 통해 도대체 뭐 배우게 되느냐. 학습 이론은 이제 그 교육 심리학이라는 그쪽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지만 교육공학에서 결과적으로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때 아주 제가 조금 과장되게 해서 말을 한다면 바로 수업은 어떤 것을 우리가 설명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할 내용을 찾는 것. 그걸 우리가 자극의 선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 무엇을 도대체 설명할 거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극의 선정과 관련돼서 밑에 좀 연결된 게 있는데요. 어떤 자극인가야 중요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게 바로 이 교수 목표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교수 목표를 이제 우리 교육공학 시간에 조금 있다가 연습을 계속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instructional 목표 그러면 영어 단어로 이게 금방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goal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쪽에서는 이 objectiv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다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행동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못하느냐 가만히 가서 보면 너무나 목표를 이렇게 넓게 잡은 겁니다. 이 넓게 잡는다는 되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교수자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수자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거 가지고 너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헤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너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우리 자극의 선정과 연관돼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설명을 막 한 다음에 관련된 어떤 강화나 피드백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생회에서 뭐 신문지상에다 아직 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회 측에서 제발 교수님들 숙제나 과제 되면 피드백을 해서 학생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라는 것을 학생회장 측을 통해서 본부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과거에 저도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해봤지만 교수님들이 두 부류가 있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본 다음에 뭘 잘했고 못했고 피드백해서 돌려주는 교수님이 있고요. 보고서를 드렸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점수는 나와요. 어떻게든.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점수는 주지만 도대체 뭘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여전히 안 알려주는 그런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죠. 지금도 저는 물론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물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 주로 저는 미국에 가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실은 약했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정말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 아주 엄격하게 잘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학원 수업이었지만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지금도 우리 한국의 교육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잘 하겠지만 아직도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개념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강화나 피드백을 제시하고 하지 않는 것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교수 목표를 동시에 강화나 피드백을 주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요소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설명하거나 일반적으로 하거나 강화를 제시하지 않는 그런 교육은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요즘에 뭐 반값 등록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좋다 이겁니다. 반값으로 대학교를 할 수 있죠. 근데 반값으로 하자마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교수님들이 보다 학생들한테 헌신하고 피드백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 비용이 적어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하고 그냥 어설픈 교육 계속하자. 좋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드백의 제시 여부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아주 독특한 용어는 하나는 수업 기계, 인스트럭션 머신이라는 말이 드디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키너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수업은 라이브 인스트럭터, 즉 강사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스키너가 처음으로 아니다. 어설픈 강사보다는 기계가 오히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물론 지금도 제대로 된 그런 기계는 없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드 수업을 이제 기계로 바꾸면은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용어가 바로 교수공학, 인스트럭셔널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이 스키너 이후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교수공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컴퓨터나 이런 기계를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교수공학, 인스트럭셔널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스키너의 강화, 어떤 행동주의 이론을 좀 베이스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특히 왜 하드웨어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 왜 테크놀을 써야 되느냐, 그게 팬시해서 그게 아니고 인디비주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교사보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점을 여기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행동주의,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행동주의라는 그런 이론에서는 학습은 우리가 학습됐다, 학습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업 끝나거나 2차 방정식을 풉니다. 그죠?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업 끝난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립니다. 행동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 행동의 변화는 그러니까 이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까? 그게 바로 교육의 방법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드릴 어떤 전형적인 화면인데요. 그 화면에서 보면은 교수나 그 강사가 혹은 교사가 설명할 때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행동주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한번 화면을 같이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매우 잘하시는 그 화학부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옛날에 이제 강의한 것을 한번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게 물론 대형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어떤 특정 학생을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학생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막 자리에 앉아도 조금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 그 얼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을 했을까?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원리로 생명을 만들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갔는데, 예, 저걸 좀 설명하다가 말았어요. 저거 가지고 또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아마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지 플러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은 플러스 3분의 1인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두 개. 거꾸로 두 개니까. 잠깐 여기서 제가 화면을 좀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 이렇게 앞을 쳐다보지만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에 파워포인트가 있지만 선생님께서 앞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끔 뒤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긴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분은 나중에 이 비디오 클립을 아마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더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학습자들이 지금 이렇게 대형 강의실에 있는데 그 학습자들을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분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지금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단 일종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행동을 보여주려면 이런 선생님의 그 강의하는 장면을 학생들이 보게끔 하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어떤 종류의 그 일종의 피드백 같은 겁니다. 교사로서 만약에 학생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쳐다보지 않고 이쪽 자료를 많이 보거나 이쪽을 만약 보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하는 그런 행동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보는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학생들이 주의 집중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이 주의 집중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아이 컨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수업도 행동주의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교수 설계 관점에서 행동주의가 제시하는 그런 피드백의 중요성을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클리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리커는 여러분들 아마 그 요즘에 많은 그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청중들이 나와서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답을 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실은 정확하게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클리커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 질문을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중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교수님이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일정 시간에 학생들한테 클리커를 주게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금방 제시한 설명에 해당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희들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한 40명 학생 중에서 몇 명 학생들이 1번 혹은 A에 답을 하고 2번에 답을 하고 그럼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대답을 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만약에 대답을 잘 못했으면 앞 단계로 와서 또 고쳐주고 그런 도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때 하느냐? 학생 숫자가 많았을 때요. 수강 인원이 많고 그러나 그 과정에도 인터랙션을 하며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리커고요. 자,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게 스마트한 테크놀로지가 오는 즉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에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해서 지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이제 물리적인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라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교수자가 문제가 되면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됐기 답을 해서 이런 식의 그 학생들의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있고 아마 점점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게 또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연습 문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막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좀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룬다, 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표현이 또 빈번하게 자주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룬다는 이게 전형적으로 교수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것을 다루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공부해라. 이런 입장에 더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안다와 이해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은 경우에 교수 목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게 있죠. 학습자들은 교육공의 학문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 다음 밑에 이러닝의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해한다, 안다에 대해서 적어도 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일반적인 용어라서 알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제대로 모른다는 점에서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과 적용 가능성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가능성을 좀 고려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실제로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게 이러닝이 좋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도 안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다가 폭이 너무 넓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이해한다는 약간 학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따 우리 강의 후반부에 이해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보면 이해한다라는 말을 내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과 다른 여러 가지 지식과 연결성, 연결고리를 내가 설명했을 때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즉 이렇게 여러 지식과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냥 거의 안다와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주의자들은 강의 종료 후에 보여줘야 되는 능력이나 행동, 역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논의할 수 있다와 여기 개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교환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분명하죠. 여러분들 교환을 나중에 이번 학기에도 보면 구체적인 과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행동입니다. 근데 논의할 수 있다는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특성의 종합적으로 설명 및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커스 한다는 말을 되게 보면은 어떤 논점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 자기가 반대하는 입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단계로 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보다는 그러니까 매우 고차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